네, 시간이 된 관계로 곧 그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부산 MBC의 손영원 부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18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2023년 강주 민주포럼의 한 세션으로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언론상을 통한 민주화 경험의 국제화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란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들과 좌장, 발제자, 토론자분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내빈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중을 향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영상기자협회 나준영 협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18 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주 MBC 김낙곤 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를 역임하시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실 건국대학교 미디어 콘텐츠학과 김동규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제 발제자인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대상 기로의 선 세계상 수상자 미하일 아리슨스키 벨라루스 영상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 제2주제 발제자인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특집 부분 수상자 브루노 페데리코 영상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들어오시네요. 저 뒤에 계십니다. 네, 3주제 발제자이자 멀리 대구에서 오신 대구대학교 김성애 미디어 콘텐츠학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자이자 언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전남대학교 양혜승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토론자이자 30년 가까이 영상기자 생활을 하시고 후학 양성에 애쓰고 계신 한국영상대학교 최종윤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준영 회장님의 인사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영상기자협회장 나준영입니다. 저희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21년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5.18 당시에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우리 독일인 기자 유리겐 힌츠페터의 활동을 저희가 기념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의 광주가 시작이 되어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이제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또 우리가 1980년 5.18 그 당시에 받았던 그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그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제정되었고요. 저희는 상을 제정해서 상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또 꼭 필요해서 공유해야 될 그 국제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환기하고 고민해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연대 방법을 찾자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고민해야 될 민주주의와 또 언론자유의 발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보는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지난 1회대의 수상자 두 분이 직접 오셔서 본인들의 취재했던 경험과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저널리스트와 또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 5.18이 앞으로 우리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미래로서 계속 우리의 한국 시민과 세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또 계속 발전하는 운동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3년 강주 민주포럼을 주최하고 하시는 5.18 기념재단의 이기봉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훨씬 이 포럼이 또 알차고 내실 있다 이런 걸 스스로 이제 느낍니다. 또 올해는 그동안 우리 함께 못했던 우리 수상자들도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무게도 있고 또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힌치페터 국제보도상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이게 이제 이 상 그 자체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 상이 또 우리 세계 속에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축에서 우리가 우리 언론인들이 힘을 모으면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 어떤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하신 강주 MBC의 김낙곤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광주문화방송 대표이사 김낙곤입니다. 이것만 영어로 하면 I am CEO of the 광주 MBC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외국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요. 우리 회장님, 나준영 회장님, 영상기자회 회장님, 그다음에 5.18 기념재단의 우리 사무처장님 전부 다 노력하셔가지고 이 엄청난 행사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1회대 때, 2회대 때, 3회대까지 이제 우리 광주문화방송이 같이 협력사 파트너로서 같이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1회 때 프롬 벨라루스 미하일 아라신스키가 1회 상이었고 브루노 페데리코 두 분을 뵐 수가 없었는데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뵐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현장에서 뵙게 된 거 영광이고 그리고 광주에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네. 네. 아시다시피 광주문화방송은 80년 5.18 때 불의에 저항하고 싸우는 시민들을 향해 시민들을 폭도라고 방송 뉴스를 내면서 불에 탄 방송사였습니다. 그 민주화의 역사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것이었고 당시 선배들을 지금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계엄군이 총을 옆에 두고 검열을 했다고 합니다. 총칼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언론인들의 모습 그리고 불에 탄 방송사 그 현장의 푸른 눈의 목격자인 우리의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 그 모습들이 모여서 그 정신을 기리자고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만들었고 그 하기 위한 그 회장님 영상기자들 영상기자협회 그리고 5.18 기념재단 이 노고를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앞으로 올해 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또 올 10월에 11월이죠. 11월에 진행될 건데 광주에서는 이 미하일 아르신스키나 보르도 페데리코도 광주를 한번 검색해 보셨을 것 같아요. 광주의 과거 아까 말씀드린 불에 탄 언론사 저항하는 시민들 그들 마음속에 고민하고 온 전 세계 이런 모든 저널리스트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앞으로 광주에 모여서 이렇게 학술대회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번에 광주문화방송은 김치축제를 크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5.18의 대동정신인 김치도 한번 김장도 같이 하는 그런 축제에
저널리스트들이 의미와 함께 여기에 공동체 대동 정신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로 발전의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인사한 말은 모두 마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하실 분들은 그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좌장이신 김동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오늘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건국대 김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도 광주 민주포럼의 특별 세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3년 거의 이런 대면 행사를 거의 못 해왔는데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오늘 이 특별 세션의 주제는 바로 국제 보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는 많은 분쟁과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국제 보도, 국제 뉴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언론의 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국 특히 영상기자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모태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런 민주화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세션에서는 발제가 3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위한 벨라루스의 투쟁과 한국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라는 주제로 미하일 야르신스키 기자가 해주시겠고요. 다른 두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국경을 넘는 언론인들 브루노 페데리코 기자가 또 해주시겠고, 세 번째는 박수 칠 때 떠나자 국제 뉴스의 자립선언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오늘 발제를 해주실 대구대 김성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에는 이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남대 양혜승 교수님, 한국영상대 최종윤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게 통역도 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하실 이야기를 하셔도 다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주의를 위한 벨라루스의 여러 가지 투쟁과 또 한국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갖는 의미를 미하일 야르신스키 우리 벨라루스 아마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자분이신데 이미 우리 상을 수상하셨죠. 그 경험을 우리가 같이 그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르신스키 부탁할까요? Thank you.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and honor to receive such a high prize for my work. To be honored the first winner of the Hintzpeter Awards for my film Don't Be Afraid.
I admire your wonderful country, and unfortunately, I wasn't able to attend the ceremony in 2021. Sorry. The film "Don't Be Afraid" is about the struggle of the Belarusian people for fair elections. It presents the fates of people who responded to the call of blogger Sergei Tikhanovsky and participated in presidential campaign of 2020 in Belarus. The events are shown through the prism of my observation. I witnessed the incredible political confrontation of 2020 in Belarus. With camera in hand, I personally followed every stage of elections. The film is very dynamic, and I'm sure you won't be tired of watching it if you decide to watch it. The film has an extra minimal budget and was shot almost on volunteer basis. During the filming, I had to leave home and I hid from Lukashenko's security forces. I continued working with the threat of being arrested. You won't see highly artistic shot in my film because every time during filming, the priority was to do my job inconspicuously and get away from the scene as quickly as safety as possible. I also to acknowledge and thank my team. Without them, I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make this film. Among them is Evgeny Shapchits, is a producer of our film. He had to leave country, as did I. The film editor is Anton Teleshnikov. He decided to join Belarusian volunteers who are fighting on the side of Ukraine against Russia, and now he is fighting against Russian invasion. So I really, to work with that people is a great honor for me. That's exactly what the esteemed Hinspete Awards jury noticed when they gave me the award. I'm very grateful for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that. And after filming, my life changed catastrophically. I had to live under the threat of political arrest. Maybe I would have received from 2 to 8 years in prison if I had stayed in Belarus. My daughter stayed in Belarus with my ex-wife, and I haven't seen my daughter for 3 years. But not only my life has changed after the election. Human rights activists speak about 1,500 political prisoners, but in fact, there is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in Belarusian jail. Human rights activists just don't have unbiased information. Among them, 33 journalists imprisoned.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my colleague, Daria Chultsova, who spent 2 years in prison. She's my close friend. And after her release, she left Belarus, and now she is insane. My colleague is in prison
now. Well, she got 8 years and 3 months in jail. So I think it's so. 네, 고맙습니다. 아마 그 박수 한번 보내주시. 네, 네. 그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 그동안의 과정, 아주 절절한 그런 여러 상황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배어 있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아마 그 영화 제목이 Don't Be Afraid. Your title of cinema. Yes. 예, 네. 이걸 꼭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일단 발제는 다 들어보고 나서 또 다시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발제는 지금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브루노 페데리코 기자,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국경을 넘는 언론인들, 아마 이 남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페데리코 기자의 또 증언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페데리코 부탁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the May 18 Foundation and the Ganju Democracy Forum and the Korean Video Journalists Association for this great opportunity to share experience in this forum and to learn more about the work of your organization here in Korea. I dedicate my work as a documentary filmmaker to tell a story that for me matter. The struggles, in particular, of a diverse humanity suffering and resisting abuses committed by minority with great economic and military power and endless greed. So my constant question is journalism capable of bringing about, of speaking about bringing real change in the society? Can't the fight against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equality, and environment destruction be waged with a pen, a camera, or an audio recorder? There are important cases where journalism has successfully taken on the role of a watchdog of the power, exposing corruption and malfeasance. A Washington Post investigation forced a US president to resign. That was the Watergate scandal. Here you have the case of the impact of the footage filmed by Inspector during the repression of the Gan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2008, ProPublica, a media in US, released the audio recordings of distraught children held in a migrant detention center after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Those cries outraged the American public and forced the Trump administration to end its family separation policy. So there are cases, we can make example of 100 of cases where journalism had an impact. But also, we can make other thousands of examples where journalism didn't have an immediate impact. We tell story about a humanity that is suffering, and sometimes we feel very useless because the stories that we tell do not bring an immediate impact, an immediate change in the society. But that doesn't change the mission that we are doing, because through the journalism we try to educate people, to inform people, and to create empathy. And that is important, even though these policies, and like I'm speaking especially about migration policies, they are not changing, and the sufferings of migrants still are very, very
terrible, if we weren't speaking about that, if we weren't telling this story, the stories will remain completely untold, will remain hidden. Instead, by telling the story became part of the history of the humanity, and that is for me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I'm here because the series of reports that I make with my colleagues Carlos Villalon and Nadia Drost about the migration route through the Darien Gap in Colombia. And this story was awarded by the first INSPIDER award. So this is the reason because I'm here. And we decided to tell this story because we learned about this incredible route, migration route, where thousands of people coming from a lot of different places on the earth, were crossing toward Latin America and then north in order to reach safe ground, in order to reach US. And we learned about this route. At this moment, this route was just starting to be an important migratory route. When we did our documentary in 2019, there were around 25,000, 30,000 people crossing every year through the Darien Gap. Today, or better, last year in 2022, there were 250,000 people crossing this jungle. And so that became a very important migratory route. And we wanted to tell the story because it was very impressive. Like we learned that migrants from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from Cameroon, from Sudan, from Pakistan, from Sri Lanka, from Bangladesh, from Haiti, from Venezuela, from Cuba, from Nepal, from China, like they were all crossing making this very long route. So all the Americas are connected by a long route called Panamericana. So this route connects the Tierra del Fuego, that is the south of Argentina, to Alaska, the north of the US. And is a long road, but between Colombia and Panama, there is no connection. There is just jungle. And those migrants are forced to cross the jungle by feet, like walking. And the walk can take, in the best of the cases, 1 week. In the worst of the cases, 15 days. In the worst of the cases, the migrants don't make it, and they die during the route, because it's a very dangerous route. There are rivers to cross, there are snakes, there are wild animals, there are criminal gangs, and there are, there is a lot to walk. So we met pregnant women with children, baby, elder persons, and all these people were suffering doing this route. And we were wondering, why do we want to tell this story? And the reason, there are like many reasons. We don't want to tell this story to say, oh, look what a strange things is happening. Like we don't want to tell this story just to show that we can make this route. We wanted to tell this story to make those migrants able to tell their own story. Like to make people be empathetic with those migrants. Because migration, perhaps here in Korea, is not like a huge deal, but in US, in Europe, is a huge deal. Is a big topic, because thousands of people every year try to move in order to get safe ground, safe from violence, political persecution, religious persecution, or poverty, or natural disaster produced by the climate change. And so we wanted to give importance to the people to make their story to be listened
behind the numbers, because a lot of times migrants are, the media reports about migrants just speaking about numbers. Oh, 2,000 people, 3,000 people, 100,000 people. And instead, like everyone has the right to get their own story told. So that is the reason, because we wanted at first to tell this journey. The title of the series or report is Desperate Journey, because we wanted to make their story important. And the other reason, because we wanted to produce accountability. Those migrants are not crossing for fun, are not crossing because they like to hike in the nature. They are not crossing because they want to experience a different life, a different journey, a different kind of journey. They are crossing this dangerous jungle because the policies of the countries that they cross and the policies of the country that where they want to go, they impose this kind of journey. That is the reason because thousands of migrants every year died crossing the Darien Gap, died in the desert between Mexico and the US, they died in the Mediterranean Sea, because especially US and Europe, they work to make their journey as difficult as possible, as much difficult as possible. And that for me is like is a story that needs to be told. And this part of the mission of journalism is create accountability. Who is responsible? Who is responsible for that? And we need to tell this story. So we decided to cross the Darien Gap with the migrant. We walked during 8 days.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place to eat, to sleep. So you need to sleep in the jungle. You need to eat what you found in the, what you carry on your backpack. And we were able to publish this story. And somehow we hope that this story created impact. But still, like during the time that we did this journey, there was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now the other administration of Biden, they use the same policies. They try to harass the migrant as much as possible. So that is like, I feel the mission of what we do is create empathy to the people that we tell the story. So we need to think these people as, okay, as a person that who needed to leave this country. Why they needed to leave this country? How they are suffering? How they, what was the dangers that pushed them, that make them think that the jungle, the desert, the Mediterranean Sea, or wherever other difficult route was a safer place than their own country. And that is important because all like US and Europe especially, they blame these migrants. Oh, but these migrants, they are suffering because they are walking illegal routes. Yes, but why they are walking these illegal routes? So I liked particularly a quote from a Cameroonian asylum seeker. He was escaping the war in Cameroon. There is a war in Cameroon. I didn't know that there was a war in Cameroon. I blame myself. Like I didn't know that. And he told, you know, and I quote, like when your life is in dangerous, you don't plan your trip. You don't plan, oh, should I go to the embassy to make an asylum request? Should I ask for a visa? This is a route legal, illegal? No, you take, if you can, you take what you have in your house and you get out. And then like you make the trip on the road. So it's impossible. And that is something that doesn't fit in the narrative that a lot of media are doing about migration. All the media that try to
use migration as a political weapon against one or other politician, say, oh, the migrants are inviting us. No, the migrants do the illegal routes because they don't have any choice. And I feel that we need to tell this story, even though we feel so frustrated because the story didn't change the situation in the Darien Gap. People is still suffering there, is still dying there. But what would happen if we wouldn't have told this story? So sometimes we just try, if we can't not change directly the policies, we try to educate people, to try to inform people, and perhaps today will not change, but tomorrow that story that we told will be the history of our country. As like there was the intervention before, the inspider, the repression of the May 18 movement. In that moment, Korea didn't receive the information. But today, you have this as a part of your own history, and is important fundament of your history, so you can learn from your history. So that I hope that is what we do, what we will keep doing, and to tell story that matter, to tell story that means. It's not like, that is not like just a job. Like you go in the office, you do what you need to do, then you get your paycheck and you pay the rent with this paycheck. No, like I feel that is something else. It's something, is a challenge to change the world, to change the history, to educate people. We are the ones who continue the education after the school. After the school, how you learn about the Iraq War, the Belarus repression, the Palestine occupation, how you learn through the newspaper, through the media, through the documentary. So I hope that we will continue to do that.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아주 그 다리안 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여러 사실들을 오늘 또 생생하게 또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세션이나 이 세미나도 결국 공유를 통해서 확산시키자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를 해주신 미스터 페데리코 고맙습니다. 아마 이 한 분은 지금 벨라루스에서, 한 분은 또 이 다리엔 갭이라는 이 국경을 넘기 위한 이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계신 두 언론인들입니다. 두 언론인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네. 이어서 이 언론인들의 이런 활동을 연구하고 계시는 학자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구대 김성희 교수님은 특히 인터내셔널 뉴스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아마 특히 우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 또 인터내셔널 뉴스에 대한 여러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제 PPT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됐네요. 예, 됐습니다. 예, 보입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대구대학교에서 온 김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대는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영호남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큰 박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20분 하면 될까요? 네. 네. 예, 한 30분 알겠습니다. 시간 조정 잠깐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미 깊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대구라는 곳에 있지만 저는 광주 상무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 5.18 공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제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 학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몇 년도에 대학을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1987년도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시겠지만 영화 1987년이라는 게 나올 만큼이나 뜨거웠던 시절이고, 또 그리고 제가 다녔던 대학이 가장 뜨거웠던 대학 중에 하나라서 민주화, 인권, 평화 이 모든 문제가 제 삶을 별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주제였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 이후에 유학을 가서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봐야 하는가, 저널리즘이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오랜 고민, 1987년부터 제가 고민을 했다고 치고 지금이 2023년이니까 최소 한 30년 가까이, 26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나름 고민한 결과물이 오늘 이렇게 짧게 박수 칠 때 떠나자 국제뉴스의 자립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셨으니까 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파트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지난 과거,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보면 정말 선진국이고 잘 나가죠. 하지만 저희가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우리의 고민도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크게는 여전히 분단이라는 거고, 분단이 지속되는 한 또 냉전이라는 그 어떤 이제 광기 속에 한국 사회가 다시 신냉전으로 가버린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룩했던 민주주의, 인권, 자유가 다시 원시 될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현실인데, 그런 엄혹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왜 이렇게 국제 뉴스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해외로 나가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사람들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뉴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우리가 국제 뉴스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편집해서 사용하면 되지 라는 그런 아주 어린애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요즘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 저희들이 좀 더 성숙하게 국제사회를 바라봤더라면 분단 70년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봐야 될 지점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이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 발제를 맡기 전에 우리 나영원 회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국제 뉴스에 대해서도 좀 더 비판을 해달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항상 우리 잘한다, 부족한 게 없다, 한국 최고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뭘 못하느냐,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나마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제가 이제 작별의 조건들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거의 한 몸처럼 살더라도 때가 되면 분가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정말 한미동맹이나 또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어왔지만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같은 한쪽에만 이렇게 편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 그게 한반도의 지형과 관련이 있다. 그건 이미 18세기, 19세기부터 했던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위스 같은 모델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럼 과연 한국이 스위스처럼 하자고 한다고 해서 그게 비난받을 짓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누군가와 싸우자 그러면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어렵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젠 그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국제 뉴스를 좀 더 좋게 만들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워서 침 뱉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나라가 망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라를 뺏긴 것만 억울해서 일본을 비난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일본을 비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못났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국사교과서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1800년대 조선시대라는 건요, 국민은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왕과 극소수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폐악질을 하고, 저희들이 들었던 그 암행어사가 뭡니까?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암행어사 가서 한두 명 뭐 처벌한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거든요. 그만큼이나 세상은 문란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그게 이제 홍경래의 난이나 진주 밀란이나 좀 더 궁극적으로는 동학혁명으로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조선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미 당시에 저희들 다 알다시피 1789년에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저희들이 아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1810년부터 1830년 사이 다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왕의 신하 또는 권력자들의 종속물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공화국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 비로소 내 나라라는 의식이 생기고, 그게 우리가 아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민족이 사실은 한국에는 없었죠. 저희들은 그 민족이라는 건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나라를 뺏기고서야 비로소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조선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동학혁명 했던 사람들에게, 그죠? 하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게 이시조선의 나라인지 또는 백성의 나라인지 되게 헷갈렸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를 겪었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불과 200년 채 안 되는, 그죠? 한 150년, 130년 정도의 모습, 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짧게 적어놨는데, 이제 오른쪽에 외인들은 일찍부터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게 이제 1868년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당시 일본의 최고 엘리트들 300명을 데리고 전 세계를 쉽게 말해서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는 비스마르크를 만나고, 미국에 가서 브루킹스 다리도 보고 하면서 뭘 배우냐 하면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신분 차별을 없앱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제 혈연에 의해서 또는 뭐 이런 계급에 의해서 사람을 등용하지 말자. 그래서 신분을 없애고 능력으로 사람 뽑자라는, 그러므로서 일본인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던 거고요. 한국에서도 저희들은 지금은 친일파라고 비난을 하지만 어쨌든 당시로서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유길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당시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미국 유학 1호였고요. 일본 유학도 1호였습니다. 이분이 미국과 일본을 보고 와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고민이랑 비슷한 걸 한 거죠. 뭐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중립국이 된다면 좋은 게 많다.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라는 반도가 중립국이 되면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오히려 화해롭게 지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중립파론을 처음 꺼내는데, 그리고 이 친일파로 알려진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실수는 있었겠지만 했던 게 갑오경장입니다. 그리고 갑오경장 때 우리가 신분도 없앴고 뭔가 이렇게 백성의 나라로 만들자고 했는데, 그게 고종과 민비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다 무산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친일파들은 다 숙청을 당하고, 저희들은 거꾸로 1897년에 제국을 만듭니다. 대한제국을. 사실 그게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자, 하나만 더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요. 실제
그 1945년 해방 이후에 저희들은 반탁이며 친탁 논란을 다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저희들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당시에 반탁이 곧 애국이고 친탁이 곧 매국이었냐라고 지금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 자체가 당시 한국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불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로즈벨트 대통령이 요구했던 40년 신탁이라는 걸 줄여서 5년 내에 신탁을 끝낸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었고 당시 조선의 합의를 구하겠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고 또 더구나 당시 의사결정자가 결국 미국과 소련 두 나라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약간의 어떤 이제 자존감을 억누르고 뭔가 대의를 찾았더라면 조선이 당시에 분열되고 결국은 전쟁까지 하는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가 관찰한 지점입니다.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IMF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내 탓이오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탓 아닙니다. 한국 탓 아니고요. 오히려 그때 미국과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너무 겁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유를 쓰는데 감기 정도였는데 암이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몸에 있는 뭐 폐도 한쪽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멀쩡한 위도 반 잘라내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허덕이고 사회가 거의 뭐 양극화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이유가 당시 한국 모델을 전혀 우리한테 맞지 않는 외국 모델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죠? 결국 이제 그게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설득을 당한 거죠. 세상을 몰랐으니까.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알았고 결국 그 답에 따라서 해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미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축적이 돼버려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뉴스의 중요성은 이제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한테 좀 까불면 어때? 중국하고 좀 뭐 맞짱 뜨면 어때?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웃에 그죠? 사나운 개가 살고 있으면 개를 달래야지. 그 사나운 개에 대해서 그죠? 온갖 협박을 하고 돌 던지고 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사실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대국들과 좋게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물리적으로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저희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인 거고요. 여기 이제 잠깐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게 실제 1896년 독립신문에 이미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좀 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영어로도 국제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이 국제뉴스에서 처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생각보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국제뉴스가 되게 익숙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저희들이 휴전선에 의해서 대륙을 통해서 유럽까지 못 가잖아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휴전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조선반도, 시베리아, 유럽까지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화된 시대였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단이라는 게 저희들 얼마나 우물 안에 깨구리로 만들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할 시점입니다. 예, 나왔네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단극 질서냐 다극 질서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요. 뭐냐면 한국의 지정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극 질서로 가는 건 중국과 러시아와 브릭스와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여기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미국 중심의 세계는 저물고 있다. 그게 얼마나 빨리 저물 거냐. 그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지만 분명히 저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가 처신을 잘못하면 또다시 분단 이상의 참혹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사실은 한국의 성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마 질문을 던지면 거의 답을 못 하실 건데, 세계에서 한국의 국력을 측정한 게 최근에 나옵니다. 한국의 국력이요, 경제력, 문화력, 군사력, 그 다음에 정보력 다 해서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엄청난 거죠.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6위 정도의 그죠? 국력을 갖는다라는 게.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6위에 맞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개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건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죠. 정리를 하면 지정학은 안 변했고, 국제 정세는 변하고 있고, 한국은 그만큼 성장했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나오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해서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요. 휴전선에 총알 한 방이라도 날아가면 한국의 외환시장 그날로 그냥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죠? 어디 가나 뭐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니고 또 어디 가나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다 대우를 받지만은 정말 전쟁 한번 이렇게 전쟁에 대한 흉내라도 나버리면 금융시장, 그 다음에 한국이 특히나 뭐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자립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랑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북한은 죽으라고 자립이지만 저희는 죽으라고 개방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담장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결국 뭐냐면 담을 쌓는 전략이 아니라 담을 열어야 되고, 담을 열려면 국제 뉴스를 봐야 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서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이 돈이 없냐? 돈 많죠. 세계 6위의 경제력이, 세계 10위의 경제력인데 누구도 한국에 대해서 돈 없다 소리 안 합니다. 사실은. 뭐 근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그런 뉴스 채널도 많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국제 뉴스에 대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안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왜 그러냐면 관성과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제 4대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4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존중하는 건 나쁘지 않은 거고요. 특히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4대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조건 외신을 베끼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습관입니다. 이게 제가 조사를 했던 거지만 한국 언론의 외신 의존도는 거의 90%입니다. 근데 이 외신도 그냥 AP 로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영국 언론입니다. 편하죠. 왜냐하면 영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반론이 가능한 게, 요즘 구글 번역기만 돌리면 바로 다 나옵니다. 사실은 핑계죠. 다시 말해서 미국과 영국을 넘어서서 그죠? 유럽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중국, 그리고 브릭스 나라들, 특히 남미들 얼마든지 저희들이 관심만 가지면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 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더구나 국내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유학파들이죠. 뭐 여기 제가 아는 분들도 다 유학파들이지만, 그게 선진 문명을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저희들도 모르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 한국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한국, 예를 들어 제가 국내 언론에 칼럼을 쓰려면 10만 원을 줘요. 근데 외국 뭐 제가 보기에 저보다 학벌이 짧을 거예요. 제가 석사 2개에 박사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대학 온 지 벌써 10몇 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사람 또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씩 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뭐 사실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다 스타급 대우를 받습니다. 연봉을 몇 억씩 받아가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걸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9분 남았으니까 작별의 조건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 제재 같은데 이제 참여한, 그다음에 그게 아니구나. 어쨌든 저건 뭐냐면 국내에서 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냥 미국, 좀 유럽, 그다음에 일본 정도, 중남미도 별로 안 가고 저는 코트라가 파견된 나라들인데,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넓고요. 할 일은 정말 많고 배울 때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남미를 잘하는 분을 만나서 그런 이제 사실 핀잔을 들었는데,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국제사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남미를 한번 안 가봤냐. 그러게요. 왜 안 가봤을까요? 남미를 갔다 와야지 남미의 관점을 알게 되고, 스페인어도 하나 모르면서 어떻게 당신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냐라는 핀잔을 들었는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오른쪽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브릭스라는 나라들인데, 지금 브릭스에 가입하겠다고 줄 선 나라만 13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한국이 수출하고 있고 한국이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나라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제뉴스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서 국제뉴스 중에서 어떤 나라가 과대하게 정보가 많고 어떤 나라가 너무 정보가 없는지를 보고 그 정보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정보를 수집해내는,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들 사회와 만나고 또 그들의 관점도 배우고, 한류가 최근에 휘청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쪽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고요. 그 사람들의 관점을 모르니까 세상이 다 우리처럼 생각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되게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주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너무 안 했죠, 따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점점 더 많이 고민하는 건데, 이제 비유로 이제 국제 뉴스도 점점 더 일품조리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뉴스는 대부분 그냥 백반입니다. 그냥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나 번역만 하면 되는. 근데 여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번역은 번역일 뿐이지, 번역을 통해서 1차 정보를 얻고 그걸 가공해서 거기다가 통찰을 집어넣고 그리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게 뉴스라는 거거든요. 그건 영상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류의 뉴스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더 이상 일본통,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일본 큰 나라를 미국 통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미국의 정치,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워낙 많은 건데 그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뉴스 리터러시나 이제 저널리즘 스쿨 같은 걸 저기다 이제 적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한 5년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저널리즘 대학원을 만들어야 된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심화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일개 언론사에서 못한다.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꾸 뉴욕타임스나 BBC랑 생각을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BBC는 전 세계의 4분의 1을 갖고 있던 나라에서 만든 방송국입니다. 어떻게 한국이랑 비교가 됐습니까? 그게 또 몇백 년인데 벌써. 그죠? 인원, 예산, 노하우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BBC는 자체 저널리즘 스쿨이 있죠. 그러면 한국에도 자체 저널리즘 스쿨을 만들으라고 하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 다 합쳐봐야, 그죠? 다 합쳐봐야 정말 국제시장에 가면 구멍가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 요즘 덩치가 커지고 있으니 그건 얼마든지 정부에서 공적 자금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어쨌든 이제 뉴스 리터러시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 뉴스에 대해서 좀 눈을 뜨게 하자. 그래서 서로 어떤 상부상조하는, 기자가 뉴스를 생산하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독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틀린 부분은 서로 교체하면서, 못 본 부분은 다시 보게 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작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또 우리 사회가 꼭 조심을 해야 될 게, 뉴스의 영역이라는 게 진실과 거짓의 게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00%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조차도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은 흐린데,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단순히 흑백 논리로 접근하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전쟁,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현재 정보 전쟁입니다. 정보 전쟁. SNS를 통해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뭐 온갖 어떤 개인적인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 자기의 관점이 옳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이걸 이제 저는 정보 풍요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정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언론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언론이 좀 더 성숙하게 봐야 될 뉴스와 틀린 뉴스와 또 그 뉴스의 뒷면에 있는, 배경에 있는 것들을 알려줄 때 국민들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가지 정도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이제 이건 제가 나름 만들어 본 건데, 결국은 이제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제3세계라면 그냥 한국은 소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 한국은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이 2단계라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주체적 발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CNN 같은 게 없잖아요. 겨우 있는 게 아리랑 TV나 뭐 KBS 월드 정도인데, 그건 다들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뉴스를 못 내보내죠. 그러니까 연합뉴스, KBS 월드, 그다음에 아리랑이 서로 합쳐서 뭔가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전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주체적 발산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CGTN이나 신화사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중국의 관점과 중국의 목소리와 중국의 고민을 전 세계로 발신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합법적인 기여라는 건데, 이게 합법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국제연합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주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주제넘게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합의라는 기준 하에서 조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이제 한국의 경험, 민주주의, 한국의 경험, 인권, 한국의 경험, 자유를 그들의 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결론인데요. 사실 이게 한국 사회가 특히 약한 부분이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한국 사회에는 이중적인데요. 한쪽에서는 그냥 낯선 나쁜 놈들이고, 한쪽에서는 포용해야 될 민족인 거죠. 그래서 국제 뉴스에서 북한 뉴스는 사실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제 뉴스를 다룰 때, 왜냐하면 실제로 국제 뉴스의 상당 부분은 남북 관계고요. 그리고 평화의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이럴 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남북 공동선언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계속 정부마다 노력해왔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의 핵심 원칙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남북의 보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한국 국제 뉴스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여러 역사, 지정학적 특성, 여러 가지 이런 또 미디어 환경, 이런 변화를 다 포함해서 한국에서의 국제 뉴스의 어떤 변화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도전적인 제언이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 자립선언이라는 단어가 그걸 아마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뉴스, 특히 한국의 국제 뉴스의 편향성, 일방성, 이런 것들을 특히 그게 이제 국가적 편향성, 지역적 편향성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혜승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그 세미나에 토론을 하게 되면 앞에 발제하신 분들 그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좀 첨가하거나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만, 오늘은 뭐 다른 일반적인 세미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기존 이 힌치페터 국제보도상 수상하셨던 분들, 미하일 아리신스키, 브루노 페데리코 두 분 기자님들 말씀 직접 들으면서는 직접 그런 용기 있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가 느껴지고, 그리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 구석에서. 그래서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코멘트를 드린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우리 김성희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에는 오늘은 뭐 강의처럼 저도 들었습니다. 강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내용 많이 준비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국제 뉴스가 미국 중심의 이 보도 관행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늘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두고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일단 제가 보니까 저 혼자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이 지금 5.18 43주년입니다. 5.18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힌치페터 국제보도상 관련한 이 세미나를 또 5.18 기념문화센터 건물에서 또 5.18 하루 앞두고 갖게 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제보도상 설립하고 추진해 오셨고, 그다음에 오늘 세미나 요 세션 주관하고 계신 한국영상기자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상을 통해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신 언론인들을 응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성취하고 발전시켜온 우리 언론 자유, 민주주의 이런 성과들을 우리 사회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 한국 사회의 언론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짚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저는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속살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언론 자유, 민주주의의 어떤 퇴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은 이야기를 한번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부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딱 1년하고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 어젠가 그젠가요? 흥미로운 뉴스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1년간 연설문 한 190개 정도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석을 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경제, 국민, 자유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경제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경제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아함을 좀 갖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의아함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자유가 언론 자유에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문화방송 MBC 사태, 여기 MBC 관련한 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대통령 비속어 발언을 최초로 보도했다고 그래서 지금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갔고 또 심지어 좀 약간 우스운 모양새였습니다만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KBS와 관련한 이야기도 요즘에 좀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수신료, KBS 수신료를 원래 전기세에다가 2,500원씩 저희들이 내고 있는데요. 전기세 합쳐가지고. 근데 이것을 이제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해를 받을 만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KBS에 대해서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최근의 사건은요. 2020년에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학계에 모 대학의 신문방송학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구속돼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가 어떤 공적인 업무를 통해서 구속에 이르는 일이 과연 흔한 일인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충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얼마 전에 5월 4일이 세계 언론 자유 날이었습니다. 이때에 맞춰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우리나라가 47위인 모양입니다. 47위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보다 4계단 추락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시아에서는 줄곧 1위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만의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아시아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 자유는 그렇고요. 민주주의 측면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민주주의에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일구어 놓은 이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하는 언사들이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 2분이 번갈아 가면서 5.18, 4.3 이런 정신을 훼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월 달에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계적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놓는 순위인데요. 우리나라가 24위였는 모양입니다. 근데 대만하고 일본한테도 뒤졌습니다. 결과가 작년보다는 8계단 추락을 했고요. 점수가 이게 10점 만점인데 저희 나라가 8.03을 맞았는 모양입니다. 점수가. 근데 8점을 넘으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8.03이어서 겨우 턱걸이를 해서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이 된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근데 또 다른 이런 말도 있습니다. 흥하는 건 어렵지만 망하는 건 쉽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어렵게 쌓아온 이런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 사회의 이 정치 지형이라든가 언론 지형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상 이런 퇴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회의적인 관점을 평소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이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구조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개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지금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깨어있는 언론인들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언론 자유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서 이 문제, 우리 사회의 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의 문제는 다시금 언론인들이 언론인들의 힘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브루노 페데리코 기자님의 발제문 내용에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론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작고 위태로운 성냥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어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게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국영상기자협회 우리 기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깨어있는 언론인들이 우리 사회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퇴행하는데 그걸 저지할 수 있는 보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언론의 현주소를 좀 되짚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언론 자유, 민주주의 혹시 퇴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언론인들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 또 각성 이런 것들을 같이 요구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go to basic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 우리 그 페데리코 기자님의 언론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작고 위태로운 성냥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어둠은 더 훨씬 깊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언론 또 언론인들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최종윤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대학교에 있는 최종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4, 5년 정도 현업에 있었고요. 지금 학교로 이제는 지금 3년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내기 교수고 이 자리는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 기자로서 출신으로 이제 학교에 간 그 사람으로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특히 이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의 훌륭하신 분들, 특히 훌륭한 영상 기자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는 더 이상 큰 영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학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깊은 말씀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미하일 아리신스키 영상 기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똑같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동안 가족들을 못 만나고 이렇게 생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바치고 이렇게 현업과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미하일 아리신스키 발제자님, 영상 기자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라는 게 목적인 것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분을 따라서 카메라를 들고 정말로 따라가고 싶은 심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다큐멘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브루노 페데리코 영상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무척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언학자가 말한 대로 다큐멘터리의 심장은 인터뷰잖아요. 인터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영상 기자님의 깊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어떤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진짜로 위험한 취재와 모든 것들을 걸고 하는 취재를 통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이제 푸코의 얘기를 떠오르면서 약간 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론적 접근을 좀 하게 됐고요. 김성애 교수님의 발제문과 말씀을 듣고서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키워드를 좀 뽑아왔는데요. 민주화의 꽃과 공동선이라는 단어에 저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민주화의 꽃과 공동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그 두 분 영상 기자님들의 어떤 접근 방식하고 좀 다른 구조 안의 어떤 실천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후에 이제 구조주의니 후기 구조주의니 이런 어떤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실은 인간의 주체성을 밀어낸 이론들이잖아요. 역사의 어떤 변혁이나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없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 갇힌 인간의 어떤 왜소한 그런 모습들을 떠오르게 되는데 그 김성희 교수님의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실천적으로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즉 우리가 주체적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이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그 미하일 아리신스키 영상 기자님의 그 다큐멘터리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구조를 바꾸고 주체적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셔야 해요. 그러자 이제 영상 기자께서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 간단한 문답. 이 문답이 어떻게 보면 이 움직일 수 없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구조와 권력을 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 내용에서 저는 발견을 했는데요. 따라서 영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근원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어떤 힘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브루노 페데리코가 그 영상 기자께서 말씀하신 인간적인 상호작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각 주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달려갈 때 지금 인터뷰하고 기자랑 같이 달려가면서 하는 인터뷰잖아요. 그 달려간 끝에는 아마도 공동선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민주화의 꽃이 피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따라서 민주화의 꽃과 공동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큰 질문은 아니지만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두 분의 영상 기자님들께는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만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제적 연대 방법들 앞으로는 이제 국제 뉴스라는 말 자체도 사라질 것 같아요. 국제가 이제 하나로 엮이는 이제 초연결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어느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금방금방 우리 이웃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처럼 쉽게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향후의 국제 연대, 기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금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김성애 교수님은 정말로 그 노랫말로 시작하는 그 아주 명료하고 그 선명성이 너무 돋보였습니다, 사실. 근데 쭉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자의식의 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맥락을 담아 전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의 어떤 실리주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자의식의 강화가 사실은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각 나라마다 주장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각 나라의 통치성에 달라지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실리주의적 관점을 따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의식에 대해서 강화가 아니라 좀 자의식의 약화나 혹은 흐려지는 것들과 약간 의미상의 충돌을 저는 느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저는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도 다 됐는데요. 혹시 이제 아마 그 최 교수님께서는 우리 두 분께도 두 기자님들께 향후 국제 연대를 위한 혹시 플랜 계획을 갖고 계시냐 질문하셨고 김성애 교수님께는 좀 자기식의 강화, 즉 실리주의의 문제를 조금 설명해 주십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혹시 플로우에서 이건 한번 또 질문하고 싶거나 좀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셨다. 발제자나 토론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군요.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기회를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럼 먼저 우리 또 두 기자님들 야루신스키하고 베데리코 두 분 향후에 이런 활동들의 국제적인 연대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question. Let me please share my point of view on the situation. As the esteemed professor Kim Sang-ki, I'm sorry, it's okay, pointed out, Korea has always been between great and threatening empires. So has Belarus. I look to the future and hope that South Korea
as a barrier of democratic values, will become a major political force and will be able to influence this situation in other countries. I want to share my opinion that supporting Ukraine will bring peace to our region, which will be in the interest of your country. Otherwise, a loss of Ukraine would mean concentration camps, genocide of millions and millions of victims, and attempt to bring the former Soviet Union and Warsaw Pact countries back under its influence. Future wars for the next decades. I'm in favor of supporting Ukraine only because Ukraine victory would prevent future wars and threats to Russia, to Russia's neighboring countries, and would be the beginning of solving frozen conflicts in Transnistria, Abkhazia, Ossetia, and Nagorno-Karabakh. Ukraine's victory over Russia will be a victory of democracy over autocracy. I will share my opinion that the free civil society of Belarus and the people of Belarus hope for a successful confrontation of Ukraine in the war against Russia. Belarusians and Ukrainians have a common task to preserve the existence of our countries and our historical friendship. What about my future plans? I have a few. I'm planning to do a few documentaries. Of course, our region has not has I would say it's under the threat, and I would like to do a film about it and about war in Ukraine. It's very important. It's a very important topic for me. That's all.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Mr. Federic. You were speaking about international solidarity. So, like in the case of what I do, like I think that my work as a documentary filmmaker and journalist, stop before to go in the action, because I has been an activist, has been a political subject before to join activism. But I think that in this moment, for me, is important to make a clear distinction. So, like what I do is a process of education, information, and try to generate empathy. And then, I don't want to go to have like an agenda further than that, because that will change my perspective on things. So I tell the story about the sufferance of the migrants. I generate the empathy toward their situation, and I'm accusing the policies that produce this sufferance. But and that is like an information that we deliver to the society. Imagine that can, like the society need to use this information to then, when they go to vote the next politicians, when to decide how to relate themselves to the other people or to the migrants in this case, and create like conscience and create questions in the mind. So next project, like this morn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because the time zone was very
early, like 5. I was meeting, a virtual meeting with my colleagues because there is a documentary that now is in advanced stage of post-production. Will come out, will be aired on June 5th. Is everything is good, and is about a massacre made by the Colombian army between 2000 and 2008. This documentary will be aired by Al Jazeera, and that was my last. That was the next project that will come to the light, and. What we are telling, this documentary, for example, explain how a military force, the Colombian military force, was supported by US Army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e guerrilla. And for the US Army was the priority to defeat the Marxist guerrilla, and they didn't bother to investigate what the Colombian army was doing with their money. The Colombian army raised in a very important way their force, and they use the incredible advanced military possibilities that they got by US to massacre civilians. And I don't know. I don't have an answer what should have been done differently. But that is an important information. Like sometimes, okay, the guerrilla, like the civil war in Colombia needed to end, was very important. And I understand this target, but what is the price? And okay, the US Army helped Colombia in order to reach democracy, but the result was 6,402 people, two innocent people, killed by the army. In this case, like they wanted to provide result to show that they were like successfully fighting back the terrorism. So but they didn't have result. So they pick up on the street, in the street, innocent people. They kidnap them. They dress them as guerrilla fighters. They kill them, and then they frame as a fighter killed in combat. So this information, I think that is useful. I don't know, like, and I don't want to say that so was terrible all the aid that U.S. give to Colombian army, but that can need to teach us. Okay, we need to see all the sides of the situation, and we need to be aware. And that is the next project. And then there are several projects like cooking. But yes, that is my goal, the kind of project I do. 네, 고맙습니다. 다 그 원하시는 바 다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희 교수님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사실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엇보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토론자님께서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을 때 그쪽에 있는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왠지 믿음이 간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도 않았고 또 중국이나 일본처럼 덩치도 크지 않아서 덜 위협스럽다. 그 말은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기 상당히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한국의 경험이 상당히 독특한 경험이죠.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또 한국이 여전히 갖고 있는 많은 모순들이 지금 제 옆에 있는 많은 기자님들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들의 연장선에 있으니까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실리주의 이야기 하셨는데 중국 기자들, 중국 교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7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냉전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적과 천사로 본다. 천사왕마로 본다. 그 관점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리주의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여러 지식과 이런 또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위한 그런 노력과 실천들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인들의 노력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5.18 기념재단과 또 영상기자협회가 같이 추진하고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힌츠페터 상은 아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비록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실로 창대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나중에 아주 큰 그런 강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